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작에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해인학당의 발전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보의 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두보의 이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두보는 당나라 초기 때의 시인으로서 측천무 때의 문인이자 문장가였던 두시먼의 손자입니다. 이 두시먼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재주에 대해서 대단히 프라이드가 강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나의 문장에 비한다면 구런이나 송옥의 작품은 아관, 즉 하급관리에 불과하고 나의 서법에 비한다면 왕이지도 나를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의 글재주를 알아본 측천무후에게 발탁돼서 벼슬을 얻게 되자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또 성격도 좀 괴팍했던 것 같아요.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서 급기야는 효자 아들인 두병, 즉 두보의 작은아버지인 숙부를 살인자로 만드는 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수했다는 것이 그다지 큰 흉이 되지는 않아서 두보도 자기가 두병의 조카라고 자랑하듯 말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두시먼은 이 일로 해서 좌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기록으로만 본다면 두시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겠지요. 그러나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뛰어난 인물들, 특히 기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지요. 괴강살이라는 것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인들 중에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지요. 우스갯소리로 빈대 100마리는 몰고 가도 수행자 3명은 함께 못 데리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이 두시먼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에 관한 기록도 좋게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니 기록은 그저 참고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효자 아들을 두었고 또 시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손자를 두었다면 이 두시먼이라는 인물도 보통 인물은 아니지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두시먼의 글도 읽어보고 싶네요. 어찌됐든 두보는 숙모의 수라에서 자라게 돼요. 이후에 24살 때 진사시험을 보게 되지만 낙방을 하고 또 10여 년의 공부 끝에 겨우 합격을 해서 간얼시를 지어서 벼슬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기껏 얻은 것이 무기관리직에 임용되는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좌절의 젊은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역시 40세에 집현전 대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임용도 되지 않고 안사의 난 이후에는 또 좌수비호라는 직을 얻었지만 정치 사건에 연루돼서 또 퇴직하고 말년에 숙종 찾아가서 공부원해랑 직을 얻어서 두공부라고 불려지기도 했지만 폐병과 중풍 등의 병으로 퇴직을 하는 등 하여튼 이 두보도 이백과 마찬가지로 벼슬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해서 오죽하면 그의 고향인 두릉 땅에 포의, 벼슬 없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늙어서도 소릉의 야로, 역시 그 벼슬 없는 사람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의 재주에 비해서 벼슬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벼슬길을 찾아다니거나 또는 전란 중에 피난을 다니는 등 평생 가난에 허덕이며 살다 보니 그의 높은 이상을 펼쳐보기에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저 글이나 쓰며 인생의 고달픔, 정치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부조리를 서정적으로 호소하는 데에 급급했지요. 오늘 읽어보실 이 시는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다가 59세에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쯤에 쓴 시라고 합니다. 10인 10색이라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되기 마련인데요. 시를 쓰는 신선이라고 하는 이백이 악양루를 보면서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날려버리자고 했던 것에 비해서 시를 쓰는 성인, 시성인 두보는 악양루에 올라서 어떻게 그의 아픔을 삭혔는지 시를 통해 직접 알아보시겠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이력은 일전에 올린 두보의 춘망, 봄을 기다리며를 참고하시길 바라요. 그럼 시 읽으면서 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차차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등악양루, 오를 등, 큰산 악, 볕양, 누각누, 악양루에 올라입니다. 이 악양루는요, 악양시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강남의 유명한 4대 누각 중 하나로 꼽히는 누각입니다. 특히 아래로 동정호가 내려다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죠. 높이는 20m의 3층 목조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 시의 형식은 오언유시로 2개의 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내용 읽어보시죠. 오래전에 동정호에 대해 들은 바 있더니 오늘에야 악양루에 오르네. 오나라와 초나라가 호수 동남쪽으로 갈라지고 해와 달은 밤낮으로 호수 위에 떠있구나. 친한 친구에게서는 편지 한 자 없고 늙어가며 가진 것이라고는 배 한 척 뿐이로다. 북쪽 관문이 있는 산에는 아직도 전쟁 중이니 난간에 기대어 눈물만 흘리네. 첫 번째 연 수연부터 보시겠습니다. 성문 동정수, 금상 악양루. 옛날에 동정호에 대해 들었는데 이제야 악양루에 오르네. 성문, 옛서 들을 문, 옛날에 들었다. 동정수, 동정호죠. 옛날에 동정호에 대해 들었는데, 즉 동정호가 매우 경치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옛날인데, 금상, 지금금, 오를상, 이제서야 오르다. 악양루, 금상 악양루, 이제서야 악양루에 오르게 되었구나. 앞구절 보시면요. 성문, 옛날에 들었다. 두보는 이 동정호 경치가 뛰어나다는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여러 사람에게 들었겠지요. 그런데 특히 이 두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만남이라 한다면 아마도 24살에 진사시험에 떨어져서 산천을 헤매고 다닐 때 우연히 11살 연상인 이백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둘은 이후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두보는 이백과의 만남을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하면서 그의 여러 시에 이백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꿈에도 그리는 그 이백과의 그 만남 중에 그 대화 속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고자 함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이백 선생을 만났을 때 그 이백 선생이 그 동정호가 대단하다던데 언제 시간이 있으면 나도 가볼 것이니 자네도 한번 가보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도 그 자리에서 나도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거기를 가봐야지 라고 했는데 그 옛날 젊은 날에 들었던 그 동정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죽기 2년 전
이미 병색이 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57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야 이제 실천하게 된 것이죠. 이제 겨우 힘겹게 그 동정호가 내려다 보이는 악양루에 오르게 된 모습을 마치 제3자적 입장에서 아주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나레이션을 읽듯이 읽고 있죠. 물론 동정호의 장관을 보러 오기도 했겠죠. 그러나 왠지 조금 지나친 것 같지만 동정호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젊은 날에 흠모했던 이백 선생에게 들었던 그 동정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마치 선생과 약속했던 것 같은 그런 그 다짐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은 이백에 대한 정이 묻어나오는 기절로 저는 읽혀지네요. 삶이 고달프다 보니 어느덧 30년이 지난 이제서야 선생님을 뵙습니다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읽혀져요. 어쨌든 이렇게 두보는 자기가 왜 지금 이 동정호를 찾아오게 되었는가를 옛날에 동정호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며 옛날 석과 지금 금자로 대꾸를 해서 세월의 무상함을 감회를 적고 있죠. 두 번째 화면이에요. 5초 동남탁 건곤 일야부. 오나라와 초나라가 동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해와 달이 밤낮으로 떠있구나. 요 여는 대중들에게 매우 회자되고 있는 19절이에요. 5초 동남탁, 오나라 오, 초나라 초. 여기서 나오는 오나라와 초나라는 삼국지에 나오는 선권의 오나라도 아니고 또 한나라 때의 항우가 나오는 초나라도 아니고 춘추전국시대 때의 그 오나라 그리고 구론의 초나라라고 하네요. 동남탁, 터질탁, 동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이 동정호가 중국의 동쪽과 남쪽을 갈라놓을 정도로 그렇게 넓다 해서 동정호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곤 일야부. 건곤, 하늘건, 땅곤. 이 건곤을 이제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이 날일, 저녁야, 뜰부, 밤낮으로 떠있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조금 해석에 무리가 있겠죠. 하천지리지인 수경이라는 책에 이 동정호는 둘레가 500여리에 이를 정도로 넓어서 해와 달이 그 동정호 안에서 뜨고 지는 듯 하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이렇게 옮긴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동정호의 크기를 건곤, 천지라고 하는 시어를 넣어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큰 광활함을 묘사했고요. 또 일야라는 시어로서 동정호의 영원함을 표현했습니다. 두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 이렇게 구체적인 실명을 씀으로써 충실하게 묘사하는 특징도 보이는데 이런 19절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 수연에서는 자기가 왜 이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이 동정호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한면에서는 500리나 되는 동정호의 크기, 그리고 밤낮으로 영원히 흐를 것 같은 이 동정호의 그 장관을 덤덤하게 읊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세 번째 경연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죠. 해서 앞절구에서는 경치를, 뒷절구에서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선경후정의 구성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연 보시죠. 친붕 무일자 노거 유고주.
친한 친구에게서는 편지 한 자 없고 늙어가며 가진 것이라고는 배 한 척 뿐이로구나. 친붕 무일자. 친붕, 친한 친구죠. 그 시가 다소 우수에 찬 시풍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친붕이라는 시어 속에서 그의 그 따뜻한 심정을 엿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일자, 한자도 없다. 편지 한 자 없다.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읽을 수 있겠죠. 두보는 성도와 귀주에서 지내면서 그를 후원하는 지방의 유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낙양이 됐든 장안이 됐든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요 자서자로 표현하고 있죠. 해서 이 앞 19절을 고향을 그리는 향수라고들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물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노거 유고주 늙어가며 가진 것이라고는 배 한 척뿐이다. 노거 늙을로 갈 거 늙어가며 나이가 늙어감의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도 있죠. 지금 시간은 자꾸 가는데 소식 한 자 없고 이런 애타는 심정을 노거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보는 건강 체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쪽 귀도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우 우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거죠.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고 세월도 자꾸 가고 그런 상태를 짐작해 보겠어요. 유고주 있을유 하나고 배주 있는 것이라고는 배 한 척뿐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갈대잎 같이 초라한 배 한 척뿐이다. 여기서 고주를 정스러운 표현으로 외로운 배라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는 외롭다기보다도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배 한 척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암시하고 싶을 것 같아요. 식구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롭다는 표현보다도 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그 먹고 살아야만 하는 이런 그 절박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가진 것이라고는 배 한 척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또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늙고 쇠약한 몸을 이끌면서 세월은 자꾸 가는데 어떤 뚜렷한 정착기도 없이 그저 배 한 척에 의지해서 자기만 믿고 따라오는 이 식구들을 데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 장강을 배회해야 하는 이 자신의 그 비관스러운 심정, 그 심정을 그냥 꾹꾹 삭히는 그런 인고의 느낌을 주는 이것이 바로 민중의 고통이죠. 사실 두보는 이미 예전에 어린 아들을 굶어 죽게 한 일도 겪은 사람이에요. 해서 이 노거 유고주는요, 가장으로서 달리 어떤 방법 없이 그저 속수무책으로 견뎌야만 하는 이 무력감에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두보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이것이 두보시의 시사적인 특징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를 빌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면 민중은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을 마치 다큐처럼 드라이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게다가 또 문제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당나라는 안사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장안이나 낙양 쪽에서는 여전히 그 토착민들이 침입을 하고 또 지방 절도사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등 전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안팎으로 근심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연으로 이어집니다. 육마 관산북 빙헌 채사류 북쪽 산 관문에서는 여전히 전란이 끊이지 않으니
난간에 기대어 눈물 콧물 흘리네. 융마, 병장기 융, 말마, 말이 끄는 병장기 수레, 즉 전쟁, 전란을 의미하는 시어예요. 관산북, 관문관, 매산, 북녘북, 북쪽 관문이 있는 산, 혹은 북쪽의 국경 주변에 있는 산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관산을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혹은 고향의 산이라고 해서 두보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한 시어로 해석하는데요. 고향이나 친구 혹은 식구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면인 경연에서 이미 다루었으니 반복이 되겠죠. 이 관산에는 국경 주변의 산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두보가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이 관산이라는 시어를 사용했다기보다도 국경 주변에 계속 그 토본들이 침입해 들어오고 하니 나라에 대한 그 걱정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습니다. 융마 관산북, 북쪽 산 관문에서는 여전히 전란이 끊이지 않으니 빙헌 채사류, 빙헌 기댈 빙, 난간헌, 난간에 기대어서, 채사류, 눈물채, 콧물사, 흐를류, 눈물 콧물을 흘린다. 요 채자와 사자 모두 물수변이 있죠. 채자의 오른쪽에 요 아우제자는요, 사다리의 모양자예요. 그래서 형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있다는 모양인데, 그것처럼 엉엉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사다리처럼 주르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자도 흘러내리는 모양을 형상한 자입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이 류 흐른다. 이 미연도 세 번째 함연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란은 끊이지 않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난간 붙잡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뿐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힘없는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듯하죠. 이런 식으로 그는 일관되게 그 시를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정치를 비판하면서 민중의 아픔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것이 그가 시성으로 불려지는 이유예요. 이백이 악양루에 올라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모든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자고 했던 그런 초탈한 이백과는 달리 두보는 끝까지 민중의 고통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대변해서 위정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입니다. 예, 그럼 이 시 해석을 바탕으로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성문 동정수. 옛날에 동정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상 악양루. 이제서야 동정호가 내려다보이는 악양루에 오르게 되었구나. 오초 동남탁. 오나라와 초나라가 동쪽 남쪽으로 갈라지고 건곤 일야부. 해와 달이 주야로 떠있는 곳이로다. 친붕 무일자. 친한 친구에게서는 편지 한 자 없고 노거 유고주. 늙어가며 가진 것이라고는 배 한 척 뿐일세. 융마 관산북. 북쪽 산 관문에서는 전란이 끊이지 않으니 빙헌 채사류. 난간 기대어 눈물 콧물 흘리네. 예, 이상으로 두보의 등악양루 읽어보셨습니다. 저희 해석을 바탕으로 더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그럼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